마음쉼표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아 출신 며느리를 하인처럼 부리던 시어머니가 10년 후 먼저 무릎을 꿇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18살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연달아 사고로 돌아가셨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집은 비워야 했습니다. 살던 집은 월세였고 계약자는 아버지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친척은 있었습니다. 아버지 쪽, 어머니 쪽 모두 있었지만 막상 전화를 걸어 도움을 부탁하자 돌아오는 말은 비슷했습니다. 지금 형편이 안 된다. 너도 이제 성인인데 알아서 살아야지. 잠깐은 도와줄 수 있지만 같이 사는 건 힘들다. 그 말들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고아가 된다는 건 단순히 부모가 없다는 게 아니라 기댈 곳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학교를 마치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했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몸은 늘 피곤했고 마음은 더 피곤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울면 누가 달래줄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일하던 식당 단골이었습니다. 항상 조용히 밥을 먹고 가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제 손이 떨리는 걸 보고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군가 제 상황을 물어봐 준 게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큰 위로를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꾸준히 연락했고 가끔 따뜻한 밥을 사줬습니다.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도 없고 도움받을 곳도 없어요. 그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기만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은 게 제 인생의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으러 시댁에 갔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넓은 집, 반듯한 마루, 정리된 거실. 저와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니? 형제는 있나? 학교는 어디 나왔고? 저는 숨을 고르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형제는 없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했다고.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도 없는 애가 어디 갈 데가 있겠냐? 그 말이 얼마나 차갑게 가슴에 박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손만 꼭 쥐었습니다. 그날 저는 며느리가 되기 전에 이미 이 집에서의 제 위치가 정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결혼식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결혼식 비용을 대야 하니? 혼수도 형편에 맞게 하자. 형편에 맞게라는 말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러졌고 신혼여행은 없었습니다. 신혼집도 없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저는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저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고아라서 갈 데 없는 거 다 안다. 우리가 너 거둬주는 거다. 집안일만 잘하면 굶기지는 않을 테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살아.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가면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은 다짐이 아니라 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앞으로 10년 동안 제 인생을 어떻게 묶어놓을지. 저는 그날부터 며느리가 아니라 거둬들인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부터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일꾼이었습니다. 신혼이라는 말은 제게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아침 5시 시어머니의 목소리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야, 안 일어나고 뭐해? 해도 안 떴는데 며느리가 누워있으면 되겠어? 눈을 비비고 일어나면 부엌이었습니다. 쌀 씻고 국 끓이고 반찬 만들고 마당 쓸고 빨래 돌리고 아침밥을 차려놓고 나면 이미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그런데 제 밥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남편이 먼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수저를 놓고 물을 따랐습니다. 너도 같이 먹어라라는 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남은 밥과 반찬을 모아 작은 그릇에 담아 먹었습니다. 그마저도 설거지를 하며 서서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제 방은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방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창고 옆 겨우 이불 하나 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겨울엔 찬바람이 들어왔고 여름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도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거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라. 부모 없는 애가 어디서 이런 대접받겠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첫날부터 그랬습니다. 야, 너, 고아. 처음엔 못 들은 척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호칭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이름 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친척들이 오는 날은 더 힘들었습니다. 명절, 제사, 생일,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는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상 위에 음식이 가득 차도 저는 식탁에 앉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먹는 거야. 손님 앞에서 어슬렁거리면 보기 안 좋아. 부엌 구석에 서서 찬 국을 후루룩 마시며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 사람이 맞나? 남편은 처음엔 말렸습니다. 어머니가 너무하다고 조금만 부드럽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고아 데려와서 이만큼 해주는 집이 어딨냐? 내 마누라 성격 고쳐주려고 그러는 거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엄마도 나이 드셔서 그렇다. 내가 착하니까 더 그러는 거다.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는 몰랐을 겁니다. 착해서 참는 게 아니라 깔 곳이 없어서 참는 거였습니다. 하루는 몸살이 심하게 왔습니다. 열이 나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아픈 척은 집 나갈 핑계 만들 때나 하는 거야. 밥은 했니? 그날 저는 아픈 것도 사치라는 걸 배웠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는 중간에서 피곤해했고 결국은 어머니 편에 섰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집 나가면 우리도 힘들잖아.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제 마음은 조금씩 달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편은 없다는 걸. 며느리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존재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집안의 하인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집에서 살며 저는 한 가지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는 기대였습니다. 특히 아이를 가지면 그래도 사람 취급은 해주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기대였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혼자 부엌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기쁘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만은 이 집에서 제자리가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시어머니의 첫마디로 산산이 깨졌습니다.
고와 핏줄은 티가 난다. 임신 소식을 전하자마자 그 말이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축하도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핏줄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괜히 탈나면 집안만 골치 아프다. 몸 관리나 제대로 해라. 그날 이후 임신은 축복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짐이 되었습니다. 입덧이 심해도 아침 5시 기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속이 울렁거려도 국을 끓이고 반찬을 해야 했습니다. 임신했다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하네. 애 낳아보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날도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바쁘다며 따라오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그 정도는 혼자 다녀와야지라고 했습니다. 초음파를 보며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지켜야겠다고. 출산 날이 다가올수록 두려움은 커졌습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집안일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출산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진통으로 밤을 새웠고 아이는 겨우 나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출산 후 사흘째 되는 날 시어머니는 병실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집에 가자. 언제까지 병원에 누워 있을 거야. 산후조리요? 그 집에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저는 부엌으로 불려갔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누워만 있으면 몸 상한다. 움직여야 회복이 빠르다. 출산한 지 사흘 된 몸으로 저는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허리는 쑤셨고 아랫배는 당겼습니다. 아이를 안고 설거지를 했고 아이를 업고 청소를 했습니다. 아이가 울면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도 주인 닮아 성질 더럽다. 가만 안 둬도 울고 불고야. 그 말이 아이에게 향한 건지 저에게 향한 건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제 탓인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아이는 자주 울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창고 옆 그 공간에 앉아 조용히 달랬습니다. 울음소리가 커질까봐 입을 막고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를 안고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너만큼은 엄마처럼 살게 하지 않을게. 그 다짐 하나로 저는 다시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애 키운다고 집안일 소홀히 하지 마라. 너 하나 편하자고 집안이 엉망이네. 남편에게 말해도 돌아오는 말은 같았습니다. 엄마 말도 이해해. 조금만 더 참아. 그때부터 저는 느꼈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이 집에서 제 자리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저는 여전히 하인이었고 아이조차 그 연장선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저는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대로 살면 이 아이도 나처럼 고개 숙이고 눈치 보며 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날부터 제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참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는 아주 작지만 확실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훗날 이 집안을 뒤흔들게 될 첫 씨앗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제 삶이 조금은 달라질 거라 생각했던 건 정말 순진한 기대였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말은 더 노골적이 되었고 저를 낮추는 방식은 사람들 앞에서 더 잔인해졌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는 날이면
저는 늘 긴장부터 했습니다. 제사, 생신, 명절, 동네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 하면 시어머니는 꼭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고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부모 없는 애라 배운 게 없어. 그래도 일 하나는 잘한다. 사람 구실은 못해도 손은 빠르다. 그 말들을 웃으며 말하는 게 더 아팠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어색하게 웃다가 점점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사람들 눈에서 사람이 아니라 설명거리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늘 웃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제가 부족해서요라고 말했습니다. 대들면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 내가 감히? 부모 없는 애가 버릇도 없네. 키워준 은혜를 이렇게 갚아? 그 말이 무서워. 저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제사 날은 특히 힘들었습니다. 음식을 하느라 밤을 새워도 상에 앉지 못했고 친척들이 남긴 음식을 부엌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어머니는 꼭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이 집안 며느리들은 다 복이 많은데 쟤만 좀 모자라. 그 말에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면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아이를 안고 거울을 보면 제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도 그는 피곤하다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엄마 체면도 있잖아. 체면이라는 말 속에 항상 제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아무리 잘해도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걸. 그때부터 저는 조용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대들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무도 모르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면 새벽이 시작됐습니다. 창고 옆 그 공간에서 작은 스탠드를 켜고 책을 펼쳤습니다. 처음엔 글자가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졸렸고 지쳤고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덮을 때마다 이 생각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 집에서 데리고 나가야 한다는 것.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남들에겐 쉬운 내용이 저에겐 어려웠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이 얼굴을 보면 다시 책을 폈습니다. 엄마가 조금만 더 버티자. 혼잣말처럼 아이에게 속삭이며 밤을 넘겼습니다. 시험을 보러 가는 날도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쓸데없는데 힘쓰지 말고 집안일이나 신경 써.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그 종이를 손에 쥐고 저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종이 한 장이 저에겐 처음으로 제 힘으로 얻은 탈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격증을 숨겼고 다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조금씩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낮췄고 사람들 앞에서 웃으며 상처를 줬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예전처럼 저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길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아직 좁았고 어두웠지만 분명히 밖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날이 올 거라는 걸 어쩌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날이 그렇게 잔인한 모습일 줄은
몰랐을 뿐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돌아온 오후 부엌에서 반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받아온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려온 종이었는데 아이가 그린 가족 그림 속에 저와 아이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종이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빠는 왜 없어? 아이는 겁먹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랑 나야. 그 말이 시어머니의 화를 건드렸습니다. 내 엄마가 너한테 이상한 소리 했지? 아빠 없다고 가르친 거 아니야? 저는 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가 그냥 그린 거예요. 괜히 아이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제 뺨으로 날아왔습니다. 찰싹. 집안에 소리가 울렸고 아이는 그 장면을 똑똑히 보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커지더니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픔보다 먼저 수치심이 몰려왔고 그 다음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어른 앞에서 말대꾸하니까 맞는 거야. 부모 없는 애가 어디서 버릇없이.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아이의 울음, 제 얼굴의 열기, 시어머니의 흥분된 목소리. 남편은 모든 상황을 보고도 잠시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건 아니잖아. 그 말에는 그동안 참아온 모든 게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먼저 받고 그 다음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사과해. 그 한마디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이 앞에서 때렸어. 그건 잘못이잖아.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도 화가 나서 그런 거야. 내가 먼저 말대꾸했잖아. 그 순간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그 집의 아들이라는 걸.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제 목을 꼭 끌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에게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는 걸.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이 옷 몇 벌, 제 옷 몇 벌, 서랍에 숨겨두었던 자격증 종이, 그리고 통장. 통장을 확인했을 때 웃음이 나왔습니다.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업고 조용히 현관을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는 동안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들킬까봐 숨을 죽였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면서 뒤를 한번 봤습니다. 그 집은 제가 10년을 살았던 곳이었지만 단 한 번도 제 집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밖은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갈 곳은 없었고 연락할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꼭 안고 버스를 탔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제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나를 지켜줘.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훗날 그 집안을 무릎 꿇게 만들
첫 번째 진짜 행동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업고 도착한 곳은 아무도 저를 모르는 동네였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고 버스 정류장 불빛 아래서 아이와 함께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곳이 고시원이었습니다. 하룻밤만 버티자. 내일은 내일 생각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고시원 방은 정말 방 하나 크기였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창문은 있었지만 열면 바로 옆 벽이 보였습니다. 아이를 눕히고 저는 바닥에 앉아 한참을 숨만 쉬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아무 눈치 보지 않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울 시간은 끝났습니다. 아이를 깨워 라면을 나눠 먹이고 바로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조건 따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일만 할 수 있으면 뭐든 했습니다. 처음엔 청소 일이었습니다. 빌딩 청소, 사무실 청소, 새벽에 나가서 해가 뜨기 전에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처음엔 업고 다녔습니다. 관리인이 못마땅한 얼굴을 하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만요. 그 말이 입에 붙었습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식당, 마트, 포장 공장.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손바닥은 금방 거칠어졌고 밤에 아이를 씻길 때면 따끔거렸습니다. 그 다음은 작은 반지하였습니다. 햇빛은 거의 들지 않았고 비가 오면 물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고시원보다는 나았습니다. 아이에게 방 하나를 만들어줄 수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저는 다시 책을 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몸은 늘 피곤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선택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업고 면접을 보러 간 날도 있었습니다. 면접관이 아이를 보고 당황하면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불편하시면 말씀 주세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일자리를 얻지 못해도 이상하게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려웠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아이의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격증이 하나 둘 쌓였고 일의 종류도 바뀌었습니다. 청소에서 사무보조로, 사무보조에서 조금 더 나은 자리로, 월급은 아주 조금씩 올랐지만 아이 얼굴은 확실히 밝아졌습니다. 누군가 제 과거를 물을 때가 있었습니다. 혼자 키우기 힘들지 않아요? 왜 헤어졌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끝났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위로도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3년, 5년. 아이 키가 제 허리를 넘었고 제 어깨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1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와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집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 이름으로 불릴 이유도 없었고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와 밥을 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잘 살고 있구나. 크게 성공한 건 아니었습니다.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때리지 않았고 아무도 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눈치 보지 않고 웃었습니다. 그게 제가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 얻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단단한 밑바탕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연락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날에 왔습니다. 아이와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소파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르는 번호가 휴대폰에 떴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광고 전화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번호로 다시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전화를 받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않으려 애썼던 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그 말 한마디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병원이야. 상황이 별로 안 좋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문 하나가 다시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집안이 엉망이야. 일이 다 잘못됐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그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다가 크게 실패했고 빚이 산처럼 쌓였다고 했습니다. 집은 이미 정리됐고 친척들에게 손을 벌렸지만 하나둘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득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없던 시절, 깔 곳 없던 저와 아이. 그때 그 집안은 제 손을 한 번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를 찾으셔. 그 말이 가장 늦게, 가장 깊게 와 닿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분노, 허탈함, 그리고 이상할 정도의 차분함.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뛰고 손이 떨렸을 텐데 그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그 집을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 방에 들어가 자는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저보다 키가 훌쩍 커 있었고 얼굴에는 걱정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를 깨울까 말까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엄마 옛날 집에서 연락이 왔어. 아이는 잠결에도 제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할머니, 아프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힘들면 안 가도 돼.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예전에 저는 누군가의 허락을 항상 먼저 구해야 했는데 이 아이는 저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근데 다 끝내고 와. 그 한마디에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다 끝내고 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저도 아이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듯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라는 뜻.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10년 전의 집, 시어머니의 얼굴, 아이 앞에서 맞던 장면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 기억들은 이제 저를 붙잡는 사슬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증명하는 기록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나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제 인생의 다음 장으로 들어가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도와주러 가는 것도 아니었고 용서하러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미뤄두었던 마침표를 찍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곧 그 집안을 제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게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고 침묵도 죄가 되었습니다. 그 집 앞에 다시 섰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낯설다는 감정이었습니다. 기억 속 시댁은 늘 번듯했습니다. 마당은 정갈했고 현관에는 늘 신발이 가득했습니다. 명절이면 사람들이 북적였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집안을 꽉 채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집은 달랐습니다. 주소는 같았지만 집은 반쯤 비어 있었고 대문은 긁힌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뒤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예전에 저를 보지도 않던 큰아주머니였습니다. 왔어? 그 한마디에 이 집이 정말 무너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거실은 휑했습니다. 가구는 최소한만 남아 있었고 벽에는 액자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 저를 부엌으로 밀어넣던 그 넓은 공간은 지금은 병원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꼿꼿하지도 위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손은 말라 있었고 눈은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그 눈이 저를 알아보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왔냐? 그 한마디가 예전의 모든 고함보다 더 조용했고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도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서 있는 저를 보고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집안에 있던 친척들이 하나둘 시선을 피했습니다. 누군가는 창문을 봤고 누군가는 바닥을 봤습니다. 그 장면이 저에게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고개를 숙였고 그들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지금은 제가 서 있고 그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이 사과라는 걸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제 몸에 남아있던 모든 밤과 상처와 침묵이 사라질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침대 옆에 더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집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친척들 중 누군가 작게 숨을 삼켰습니다.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몸이 회복되지도 않았을 때 저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맞았고 아이 앞에서 모욕을 들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제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땐 내가 변명하려는 입을
저는 조용히 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말을 들어도 저는 더 이상 그 집 사람이 아닙니다. 그 순간 아이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두려워하지 않고 곧게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 집에서 울지 않을 거라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작아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집안에 빚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무것도 되찾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 말 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이미 제 인생에서 끝난 곳이었으니까요.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아이와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알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잘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이라는 걸. 이제 저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연락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말은 다 했고 더 남길 감정도 없었습니다. 과거를 정리하러 갔을 뿐 다시 엮이러 간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전화가 왔습니다. 번호를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집이라는 걸 받지 않으려다 아이 얼굴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예전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만 더 볼 수 있겠니? 그 목소리는 명령도 평가도 아니었습니다. 부탁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잠깐만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번엔 엄마가 결정하는 거지? 그 말에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이번엔 정말 그랬습니다. 그 집에 다시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도 거의 없었고 집은 더 비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내려와 제 앞에 섰습니다.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 갑작스러워서 누구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과 함께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지도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장면을 있는 그대로 봤습니다. 한때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던 사람이 지금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만 느껴졌습니다. 도와다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이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없다. 너라도 없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이만은 데려가지 말아다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 호칭이 예전과는 달랐다는 걸 저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도와달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묻기로 온 건 아닙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온 봉투를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금전적인 도움입니다. 더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며 봉투를 향해 갔습니다. 이 돈은 과거의 값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미안함을 사는 돈도 아니고 용서를 대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저에게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요구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바닥에 있었고 고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처참해 보였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연민은 돌아가는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마음이 달랐습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선택해서 떠나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아이 손을 잡은 채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는 강한 사람이야.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이미 울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에서는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도 알았을 겁니다. 무릎을 꿇어야 했던 건 제가 아니라 그들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무릎은 저를 다시 묶기 위한 게 아니라 스스로의 시간을 인정하는 순간이었다는 걸. 저는 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와 함께 조용하지만 단단한 삶으로.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선택지가 아니라 내 삶의 선택자가 되겠다고. 10년 전엔 제가 무릎을 꿇었지만 지금은 그 집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집을 나서던 날 저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문을 나서면서도 혹시 누가 부르지 않을까, 혹시 다시 불러 세우지 않을까 몇 번이고 고개를 돌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 손을 꼭 잡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긴 시간을 보낸 곳인데 추억 하나 챙기고 싶은 마음도 미련도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람이 어떤 장소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자기 자신을 놓고 나와야 비로소 끝난다는 걸요. 집에 돌아와 아이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잠자리에 눕혔습니다. 아이 얼굴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나는 어떤 어른일까? 나는 부모 없이 자랐고 기댈 곳이 없었고 선택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늘 남이 정한 자리에서
남이 정한 역할로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에게만큼은 세상에 기댈 수 있는 집 하나는 만들어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양원으로 옮겨졌고 남편은 연락이 두절됐으며 그 집안은 완전히 흩어졌다고요. 예전 같았으면 그 소식에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사람인데, 그래도 한때 가족인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도 잃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연민도, 아무것도요. 그건 제가 냉정해진 게 아니라 이미 그 관계를 다 살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늦게서야 깨달았을 겁니다. 사람을 하인처럼 부리면 그 사람의 인생까지 자기 것인 줄 착각하게 된다는 걸. 그리고 그 착각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요. 저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고 되갚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삶을 제 손으로 다시 잡았을 뿐입니다. 그게 가장 큰 벌이라는 걸 그들은 끝내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와 함께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 도시락을 싸고 출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와 같이 밥을 먹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평범한 하루겠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상입니다. 누가 저를 무시하지 않고, 누가 제 출신을 들추지 않고, 누가 저를 아래로 내려보지 않는 살. 이제야 비로소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예전의 제가 보입니다. 고개 숙이고 눈치 보며 죄송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던 여자. 그 여자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었어.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무릎 꿇을 필요도 사람 취급 못 받을 이유도 없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10년 전엔 제가 무릎을 꿇고 살았지만 지금은 그 집안이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돈 때문도 지위 때문도 아닙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아였던 저는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하인도 아니라 제 아이의 집이 되어주는 어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